안녕하세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사연을 듣다가 사연의 주인공이 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수많은 사연자분들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이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흔히 등장하던 그런 내용이 제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일은 모르네요. 20대 후반에 저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 저는 일반 회사를 다녔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머러스하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반듯해 보였습니다. FM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한눈 팔지 않고 가정에 충실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남편의 본가에 처음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4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에 있다 보니 아침 일찍 만나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살다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요. 저는 내심 자식이 하나뿐이니 어머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저녁 먹고 시내 한번 구경하고 오든가. 그런데 이 많은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몇 가지나 된다고. 이 정도는 금방 하지 뭐. 그래도 대단하세요. 어여 먹기나 해. 어머님은 고생했다며 음식도 많이 해주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밥 공기에 밥이 넘칠 정도로 담겨 있더라고요. 자기야, 빈 공기 좀 갖다 줘. 알았어. 아니 밥 먹다 말고 왜 이러나? 그게 아니고 유민이가 빈 그릇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요. 그건 왜? 밥이 너무 많아서 덜어 먹으려고요. 내가 퍼준 밥을 더 온다고? 그냥 먹어라. 너무 많아서 남길 것 같아요. 그럼 버려야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못 먹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어떻게 써? 결혼하고도 계속 회사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체력이 중요한데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어머님은 목소리도 크시고 약간 하이톤이라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처음 인사를 간 날인데 밥으로 계속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결국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은 있었지만 양이 엄청나서 그걸 다 먹고 나니 결국 체하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약국에 가서 급하게 약을 사왔는데 그걸 또 시모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 그 봉지 안에 든 건 뭐야? 엄마, 유민이가 체해서 약 좀 사왔어요. 체해? 아니 그거 먹고 체했어? 참나. 유민이 나오라고 해봐. 아니다 내가 가봐야겠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님이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등을 두드리고 손을 따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요 저 약 먹으면 되는데. 체할 때는 약이고 뭐고 소용없어. 손 따는 게 효과 있고. 아니 저 괜찮은데 약 먹을래요. 글쎄 내 말 들으라니까.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바늘로 제 엄지손가락을 콕 찔렀고 그때 검은 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단단히 체했나 보네. 이거 봐라. 그러길래 천천히 좀 먹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조금 있으면 속 편해질 거다.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나가셨는데 저는 여전히 속은 아팠지만 그래도 막힌 것 같던 증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표현 방식이 좀 거치신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는 좀 반대 스타일이라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사람마다 성격이나 말투는 다 다른 법이니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도 여전하셨습니다. 먼 거리에 계셨으나 결혼 후 신혼집에 자주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사는 집이니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시니까
오셨다가 며칠씩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일로 다녀가시기엔 무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셔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계시다가 언제 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며칠씩 어머님과 같이 지내보니 좀 까칠한 성격도 보였습니다. 그냥 좀 넘어가도 될 일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셨죠. 예를 들면 어머님이 외출하신다고 방에서 한껏 멋을 부리고 나오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제 표정이 안 좋다면서 어디가 이상한지 자꾸만 물으시더라고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네? 아니,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하든가. 아니에요. 괜찮으신데요. 참나, 나가는 사람 기분 안 좋게. 이외에도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내쉰 한숨을 가지고 자기가 집에 있는 게 불만이냐며 왜 한숨을 쉬었냐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예민하신 편이야? 글쎄, 난 모르겠는데 왜? 자기도 봤잖아. 어머님이 별거 아닌 일에도 까칠하게 반응하시는 거. 몰라. 어머니가 항상 그러셔서. 남편은 제 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신 뒤로 연락이 없으셔서 이제는 안 오시려나 보다 했는데 또 오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날이었고 저도 일이 있어 친정에 가서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었는데 그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시는 날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럼 비번을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 현관 비번을 알려드리면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날이 많을 것 같아 순간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가족들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지금 어디냐? 저 친정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넌 집에 이게 뭐냐? 아주 엉망이네. 네? 혹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 지금 청소 중인데 베란다에 있는 판자는 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아니,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올라간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어머님 못 말린다. 왜 그래? 시어머님 오셨대? 그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계실 텐데 얼른 가봐. 알았어. 저는 어머님이 집에 오셨다는 말에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어머님이 이미 청소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너는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집은 청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도둑든 줄 알았잖아. 좀 치우고 살아라. 아니, 어머님, 집에 아무도 없다고 미리 말씀도 드렸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셨으면 전화라도 하시지. 현관 비번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알려줬다. 아무리 그래도 전화 정도는 하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너 좀 이상한 애다. 내가 아들 며느리 집에 오는데 왜 그래야 하냐? 사돈이 이렇게 오셨어도 너 이렇게 했을 거야? 저희 부모님은 비번도 모르시고 오시면 미리 말씀하고 오세요. 저희 일정에 맞추신다고요.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청소를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니야? 저는 싫어요. 어머님, 앞으로 정리 잘하고 살 테니까 앞으로 오실 때 연락하고 오세요. 그리고 오시더라도 제 살림에 손대는 건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계속 화를 내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종종 오셨으나
제 살림에 손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제 입장에서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잘해주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싶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시어머님이 같이 있을 때는 잘해주는데 남편이나 시댁 식구한테 흉보는 일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뒤끝은 없으셔서 저와 크게 싸우더라도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전화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냥 당장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셨어요. 저와 이런 어머님의 성격이 달라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무슨 수로 이런 성격을 바꾸겠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은 이런 분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칠한 성격이라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대놓고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셨고 대화를 하더라도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든 맞춰보려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없고 원래 그런 분이니 제가 이해하라는 답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이해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했고 엄마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날은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아빠나 나는 엄마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자랐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은 해야지. 넌 우리 엄마 겪어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나는 몇십 년을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내가 할 말하고 살 수 있었겠냐? 남편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성격은 보통이 아니셨으니까요. 정말 이 정도로 까칠한 시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무조건 고집만 피우시는 건 아니었어요. 잘못된 걸 아시면 화는 내셔도 인정하시는 분이셨죠. 무엇보다 지난 일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다 얘기하고 끝내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딱 하나.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말에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다고 하시면서 잘 키워서 저한테 보낸 거라며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연애 때도 그렇고 신혼 때도 잘했거든요. 부탁하면 군말 없이 잘 들어주었죠. 자기야, 이것 좀 버려줘. 뭐가 이렇게 많아? 얼른 받아. 저기 음스카드 가지고 가고? 알았어. 또 버릴 건 없어? 그게 다야. 버리기 싫은 음식물 쓰레기도 얘기만 하면 잔소리 없이 버리고 왔고 주말에 재활용 버리는 날에도 혼자 정리하더니 말도 없이 버리고 오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사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남편이 평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집안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에 고맙기도 했고 시어머님만 아니면 저희 둘은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한테는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님과 다투더라도 제 선에서 해결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달리 너무 심할 정도로 야근을 자주 했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먼저 와 있어서 집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안이 깜깜했어요. 뭐 저도 종종 야근을 하니 이해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자주 늦게 끝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칼퇴근 아니야? 야근도 있나? 왜 없어. 공무원 야근 엄청 많이 해. 내 친구도 공무원인데 월급은 많지 않아도 칼퇴근은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3개월 연속 야근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대? 뭐 부서마다 다르겠지. 암튼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다 싶어.
우리는 그 정도로 야근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해줘. 힘들 텐데. 직장 동료 말을 들어보니 괜히 남편을 의심한 것 같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일하는 구청 근처로 가서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고 직원들하고 먹으라고 커피를 가져다 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근은 그렇다 쳐도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니 저는 다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보는 거야? 어? 게임하는 거야. 게임? 뭔데? 나도 좀 봐봐. 보긴 뭘 봐. 다 했어. 평소 게임 같은 건 관심도 없던 사람이라 좀 이상했죠. 그래도 바람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걸 싫어해서 저도 손대지 않고 지냈는데요. 우편물도 남편 이름으로 온 건 절대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죠. 어디에 두던 저는 남편 폰을 마음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폰을 잠그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 폰에 진동이 오더라고요. 슬쩍 보니 미리 보기 창으로 메시지 일부가 보였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전화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죠. 저는 일단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함부로 의심했다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됐어요. 유민아, 일단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증거부터 잡아. 남편한테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지? 아무 증거도 없이 물어봤다가 혹시 더 숨기면 괜히 너만 의부증 환자 취급받아. 친구의 말대로 일단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증거를 잡고 싶어도 남편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계속 의심하게 된 건 전에는 구청 근처에 왔다고 하면 남편이 잠깐이라도 내려왔지만 이제는 바쁘다며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 지금 구청 앞이야. 뭐? 왜 말도 없이 왔어? 집에 갈까 하다가 다시 온 거라. 잠깐 내려올래? 나 이미 나왔어. 그럼 집에 갔단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직원들하고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남편 직장 근처에 가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같이 집에 있더라도 핸드폰은 손에서 놓질 않으니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에 늦게 와서 얘기도 할 수 없으니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출장? 어디로? 일본으로 정해줬어. 얼마나 있다 오는데? 1박 2일이지 뭐. 근데 일본에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몰라. 가봐야 알지. 차장님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출장 공지가 내려왔다며 그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직인도 찍혀 있었고 날짜며 장소며 정확하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참 단순했던 게 결혼하고 나서 카드를 쓰면 내역서가 제 메일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잊었는지 출장 가서 그 카드를 썼더라고요. 평소에 메일로 오는 카드 내역서를 잘 안 봤는데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꼬박꼬박 챙겨봤더니 드디어 증거가 잡혔습니다.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결제한 내역이 나왔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이 샀더라고요. 거기다 출장을 간 거면 회사에서 숙박 장소로 다 예약을 해줬을 텐데 남편이 따로 결제를 했습니다. 출장을 간 날 카드를 많이 쓰길래 제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다녀온 남편은 일본 과자 몇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분명 카드 내역에는 화장품도 있고 많이 산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다야? 일하느라 뭐 사지도 못했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돈도 안 나왔고 그 과자도 내 돈으로 산 거야.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부서 사람들 줄 선물도 못 샀네. 피곤하다. 나 일단 씻을게. 알았어.
그렇게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저는 몰래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는데 옷 사이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 온천 안내 팜플렛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으로 간 곳은 온천과는 상관없는 지역이었는데 이런 팜플렛이 있다는 게 수상했죠. 저는 다시 그대로 넣어두고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모른 척 물어봤어요. 그럼 출장 가서 일만 하고 온 거야? 1박이라 어디 관광도 못했어. 일본이 온천으로 유명한데 온천도 못했어? 온천 근처도 못 갔어.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제한 호텔 영수증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온천을 할 수 있는 호텔이었거든요. 이쯤 되니 바람을 피고 있는 건 확실했죠. 평소 항상 폰을 들고 다녀서 제가 볼 수 없었는데 이날은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고 제가 흔들어도 잠에서 깨지 않길래 몰래 남편 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톡부터 확인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여자와 온천에 간 게 맞았습니다. 회사에는 연차까지 썼고요. 톡으로 별 얘기를 다 했더군요. 대화 내용을 보아 상대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빠라고 부르길래 나이가 어리구나 싶었죠. 남편이 깰까봐 급하게 제 폰으로 다 찍어두고 통화 녹음도 몇 개 들어봤는데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둘이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을 보니 저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는데 배신감이 정말 컸네요. 폰을 다 보고 난 뒤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저는 이번에 차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공항 주차장에서 헤어진 것 같았는데 차 앞에서 둘이 포옹하는 모습이 바로 찍혔더라고요.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을 쥐어가며 애썼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장면은 깜빡하고 남겨둬서 저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 몰래 다른 여자랑 여행까지 다녀온 이 남자와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자신이 없던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남편을 앉혀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봐. 왜?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그냥 말해. 남편은 제 말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상태로 저는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뭐? 뭘 해?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혼을 하자는 건데?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아니, 말을 해야 알지. 저는 남편에게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것 같아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었어요. 내역서를 보고도 딴소리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에 있던 사진이며 주고받은 톡까지 다 보여줄 생각이었는데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미안하고 잘못했는데?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 내가 다 정리할게. 정말이야. 다른 여자랑 여행까지 다녀온 사람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혼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너 내가 다른 남자랑 그러고 다녔으면 용서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제 앞에서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면서 울기까지 했죠. 자기야, 용서해줘. 어?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나 때릴래? 저리 가.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나 정리했어. 깨끗하게. 정말이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실컷 즐겨놓고는 이제 정리했으니 용서해달라? 실수야. 내가 그때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잖아.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버텼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봐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 준비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미 같이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은 퇴근하면 지금 퇴근했다고 문자를 보내고 중간에 어디까지 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 후 이제 5분 내로 집에 도착한다면서 본인 동선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나왔어, 여보. 어, 우리 오랜만에 산책이나 갈까? 뭐? 에이, 가자. 어? 이거 안 나? 알았어. 미안해.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잘하려고 했지만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더럽게만 보였죠. 매일같이 집에 와서 저한테 뭐 해줄까 하면서 말을 걸고 알아서 쓰레기를 버리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을 한 달도 못 채우고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더니 언젠가부터 다시 늦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집 주소까지 알고 있던 상황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의 집 근처에 갔다가 남편이 아직도 그 상간녀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리를 하든 아니든 어차피 저는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끝까지 거짓말하고 저를 속인 남편이 괘씸해서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이럴 거야? 뭘 노력했는데? 내가 그동안 집에 오고 매일같이 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 내가 그러라고 했어?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네가 생각하기에도 잘못을 했으니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아무리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거기다 대고 이혼 소송을 걸어?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화내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씨,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테니까. 짜증나.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옷장 안에 있던 작은 캐리어에 옷까지 싸들고 나갔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들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해주면 두 사람은 더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매일 밤 인터넷을 검색해보며 저 같은 사연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어떤 분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도 중요했으니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과 갈라서고 그 여자한테는 상간녀 소송에서 끝내자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 언제 전화하나 기다렸다. 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지금 잠이 오겠니? 어제 무슨 날인지 잊었어? 어머, 어머님 생신이었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아니, 뭐가 그렇게 넌 바빠서 내 생일을 안 챙기고 넘어간 거야? 1년에 한 번인데 그걸 잊어? 어떻게 이래?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지났으니 내가 더는 말 안 하겠다만 앞으로 지켜볼 거야. 기본은 하고 살자. 알았니? 전화를 끊고 나니 짜증이 났습니다. 생일 못 챙긴 걸로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할 말은 하고 사셔야 하는 분이라는 걸 잘 알지만 자기 아들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러시니 신경질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소송을 걸었더니 집에 안 들어왔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습니다. 거기다 시모는 지난번 생일을 잊은 걸로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한테 무리한 부탁도 하셨습니다. 갑자기 동창회를 저희 집에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혀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넌 왜 내 말에 항상 토를 다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어? 그럼 어머님은 왜 저희 집에서 동창회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괜찮은 식당 하나 예약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동창 모임 하세요. 싫다. 집에서 편하게 만나고 싶다.
혹시 저번에 제가 어머님 생신 깜빡한 걸로 서운하셔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사람이냐? 사람을 뭘로 보고. 집은 곤란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셔서 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막무가내로 찾아오실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해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내려는데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혼을 해도 상간녀 소송을 해도 뭔가 남편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아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남편과 상간녀가 망신을 크게 당하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알겠어요. 오세요. 처음부터 기분 좋게 알겠다고 하면 될 일을 넌 꼭 이러더라. 그런데 어머님, 이사했으니까 여기로 오세요. 갑자기 이사라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를 했다고? 종진이도 아무 말 없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신경 쓰실까봐 이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도 안 하고 그러냐? 죄송해요. 암튼 방금 말씀드린 주소로 오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상간녀의 주소를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성격에 자기 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직접 보시면 남편은 물론 그 상간녀까지 가만 안 둘 게 뻔했고 저한테도 아무 말씀 못 하실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고 사셨던 분이고 자기 아들 잘 키웠다고 자랑까지 하셨으니 동창 모임 날 저한테 과연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하고 끝내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상간녀 소송도 할 거지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끝내나요? 제 손으로 상간녀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으나 분명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 꼴은 또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무엇보다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네요. 남편과는 여전히 아무 연락 없이 지냈고 평소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아들보다는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이라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사는지 뭐 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도 남편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랬다면 남편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의 동창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말이었고 어머님은 예정대로 친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주소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터미널 도착했다. 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그래, 그럼 우리 이제 너희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는 저도 준비 후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고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갔는데 그 상간녀의 집 앞까지 갔더니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죠. 저는 벨을 눌렀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어머님의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어요. 어머님이 크게 혼내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계셨어요. 제가 도착한 것도 모르고 어머님은 상간녀에게 욕을 하고 계셨고 남편은 자기 엄마가 무서운지 가만히 서 있었는데 글쎄 속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다 계셨는데 말이죠. 급한 대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있긴 했는데 그 모양새가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한쪽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너지? 네가 이렇게 만든 거지? 너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입을 열어? 너 당장 나가! 엄마 제발요. 옷이라도 주세요. 지금 친구들 앞에서 나 개망신시키고 그런 말이 나와? 당장 나가! 어머님은 남편의 옷을 친구분에게 넘기고는 남편을 속옷 차림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는 머리가 다 뽑힐 것 같다며 놔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바람을 피워? 우리 청진이 유부남인 거 알았어 몰랐어? 일단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절대 못 놓지. 너네 부모님 어디 사냐? 당장 가자. 몰라요. 몰라? 너 부모 없어. 이거 놓으면 얘기할게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거 놓으세요. 상간녀는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결국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보고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셔서 저도 함께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상간녀 걱정은 안 됐는지 팬티바람에 쪽팔려서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고 저는 시모와 상간녀를 따라 그 여자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혜민아, 너 이 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당신들 누구세요? 엄마. 누구시냐고요? 누구신데 제 딸 머리를 이보세요.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당신 딸이 우리 아들하고 바람이 났어요. 네?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는데 남의 가정 파탄냈으니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네?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요? 창피한 줄은 아시나 보죠? 혜민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어?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저 여자 아버지세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하고 바람 났습니다. 뭐라고요? 시모는 거침없었습니다. 원래도 이런 성격은 알고 있었지만 상간녀 부모 앞에서 큰 소리로 따지고 들었고 상간녀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나와서 시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하셔야죠. 미안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잘못입니다. 제대로 하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번 일 절대로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상간녀 부모한테 사과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자기 아들이 최고라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제 편을 들어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래도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저럴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전 어머님이 제 탓하실 줄 알았어요. 뭐? 정진 씨가 바람 피우는 게 제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실 줄 알았다고요. 내가 아무리 고집불통에 까다로운 시엠이라도 나도 여자고 며느리인데 니만 모르겠어? 바람은 용서 못한다. 절대 못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처음부터 성격이 이렇지는 않았어. 이 집에 시집와서 소심하고 할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나만 손해인 거야. 네 시아버지가 나랑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났는데 처음에는 용서했어. 시댁에서도 내 탓하면서 참고 살라고 했고 그때는 이혼했다 하면 주변 시선도 생각했어야 했거든. 거기다 친정에서는 이혼하면 집에 올 생각도 말라고 하시니 내가 어떡하니 그냥 살아야지. 그런데 또 피더라. 바람을. 내가 잘해줘도 소용없고 욕하고 때려도 소용없어. 바람 필 사람은 어떻게든 피는 거야. 지금이야 나이 들어서 조용히 사는 거지. 젊었을 땐 말도 못했다. 아버님이요?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치아빠랑 똑같이 살까 싶어서 쥐잡듯이 잡고 엄하게 키웠어. 그랬더니 공부도 곧잘하고 회사도 들어가고 혼자 밥벌이는 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서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자한테 관심도 없던 애가 결혼을 하겠다고 너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네가 너무 예쁘고 곱더라. 현명해 보이고. 그래서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성격이 이러니 어째.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암튼 그동안 내 성격 받아주느라 애썼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지. 내가 살아보니까 나만 손해였어. 내 젊은 시절 다 어디 갔나 싶다. 이제 어떻게 하고 살고 싶으냐?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정진 씨가 이혼은 안 된다고 해서 소송 걸었고요. 그래, 이혼은 해야지. 지금 네 나이면 새 출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 탓을 하며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났겠냐고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기로 하셨고 늦은 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옷은 챙겨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야, 야! 사람 말 안 들려? 네가 사람이냐? 참나. 이혼을 할 거면 조용히 할 것이지 그게 뭐야? 너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조용히 도장 찍으면 되는 거잖아. 처음에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러지 그랬어.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틴 사람이 누구였지? 너 아니야? 그러면서 정리한다고 잘못했다고 빌더니 뒤에선 나 몰래 그 여자 계속 만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냐? 저는 헛소리를 하는 남편의 얼굴에 바닥에 있던 걸레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남편 머리통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날 때려? 이씨.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집어들더니 저에게 던지려고 했고 그 순간 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그거 안 내려놔? 엄마 집에 안 가셨어요? 너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실망시킬 수 있어? 응? 네 아빠가 그렇게 바람 피운 거 보고 자라서 이런 거야? 닮을 걸 닮아야지!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산지 네가 제일 잘 알면서 너도 이렇게 살면 어쩌자는 거야? 유민이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여기 들어올 자격 없다. 가서 그 여자랑 살든 말든 네 알아서 살아. 엄마 제가 지금 어딜 가요? 여관에 가서 가든 길바닥에서 자든 나랑 상관없다. 넌 내 아들 아니야. 아니 엄마 아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유민이 말만 듣고 이러시는 건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베란다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오셨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아휴, 저것도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으니 네 얼굴을 못 보겠다. 문 잠궈라. 네, 주무세요. 그래, 너도 괜히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 그날 이후로 저는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상간녀 소송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시간만 더 지체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부서는 달랐지만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소문도 금방 퍼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상간녀 소송은 달랐습니다. 보통 상간녀는 창피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남편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라는데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길 포기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무엇보다 상간녀는 재판에서 거짓말을 계속했는데 그럴수록 더 불리해진다는 걸 모르는 건지 나오는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증거를 믿었고 결국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는 있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피말리는 시간이었죠. 상간녀는 위자료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님도 오셨는데 상간녀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는 그제야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물론 진심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고개 숙여 사과했으니 상간녀의 속이 말이 아니었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저를 보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몰랐습니다. 뭐가 더 나은 방법인지 고민해야 했고요. 그래도 결국 남편과 끝났고 그 여자한테 불륜녀라는 딱지도 만들어 주었으니 속은 시원했네요.
이날 집에 가려는데 주차장에서 상간녀의 부모를 마주쳤습니다. 내가 가만두나 봐. 당신 내가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뭐? 고소? 그날 제 머리 잡아뜯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진 줄 아세요? 거기다 우리 집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 거예요? 하지만 상간녀의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부모가 말렸거든요. 너 조용히 못해? 엄만 대체 누구 편이야? 넌 맞아도 싸. 집에 가서 나한테 더 맞을 줄 알아? 그래도 상간녀 부모라는 사람들은 생각이 똑바로 박힌 분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상간녀를 겨우 차에 태워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만 내려가마. 네, 조심히 가세요.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넌 어디 가서든 잘 살 거다. 나 같은 사람도 겪었으니. 우리 청진이가 이런 복을 차버렸으니 어째. 어머님은 이 말씀을 끝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일단 상간녀는 쪽팔리다고 사표를 냈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으니 철판 깔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잘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얼굴 들고 회사를 다니진 못할 것 같은데 그거야 전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니 저도 더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자와 살면서 배신감에 상처도 받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속 시원히 이혼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까칠한 시어머님 덕분에 이런 결말이 나오게 된 것 같아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죠.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지금 저는 그동안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